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던 날 웨딩홀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고 민재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하객석에는 부모들의 눈물이 반짝였고 상우는 그중 가장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제야 아들이 인생의 짝을 만났다는 안도감에 젖어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자 상우는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열쇠를 건넸다. 너희가 편히 살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 집에서 행복해야. 민재는 고마움에 머리를 숙였고 지연은 상훈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따뜻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엔 미묘한 불편함이 숨어 있었다. 지연의 어머니 미옥은 처음 만난 날부터 지나치게 정중했다. 하지만 그 정중함은 예의가 아니라 계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혼수 비용, 예물, 결혼식장 예약까지 꼼꼼하게 확인했고 늘 돈 이야기를 돌려 말했다. 우리 지연이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 결혼으로 서로 윈윈하면 좋겠네요. 그 말이 상훈의 가슴에 어딘가 찜찜하게 박혔다. 결혼 후 한 달 신혼부부의 집은 조용했다. 민재는 여전히 회사 일에 몰두했고 지연은 집안을 잘 돌보는 듯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주 처가댁을 드나들었다. 전화할 때마다 엄마가 아파서 다녀와야 해요라며 웃었고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다. 민재는 불만을 말하지 않았지만 상우는 그 무심함이 마음에 걸렸다. 어느 날 상우는 우연히 신혼집에 들렀다가 책상 위 서류를 보았다. 서류에는 보험계약자, 이민재 수익자 한미옥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그의 손끝이 떨렸다. 이건 뭐지? 왜 아들 대신 처가 이름이 있지? 상우는 그 서류를 들고 멈칫했다가 결국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지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밝게 인사하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재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지연은 부엌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꺼내 작은 통에 담았다. 비타민이에요. 요즘 피곤하다면서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알약 2알을 건넸다. 민재는 의심 없이 그것을 삼켰다. 그녀의 눈빛엔 묘한 냉기가 스쳐 지나갔다. 며칠 후 민재는 잦은 두통을 호소했다. 출근길에도 머리를 짚으며 힘들어했고 퇴근 후엔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연은 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돌봤지만 상우는 그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지연아, 혹시 병원은 가봤니? 민재가 싫대요. 일 많다고.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이상할 만큼의 냉정함이 배어 있었다. 며칠 뒤 새벽 2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상훈이 전화를 받자 병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아드님이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그는 손에 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병원 복도에서 상우는 멍하니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의 아들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 있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사고였어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닌 듯했다. 상우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낮게 중얼거렸다. 무언가 잘못됐다. 그날 이후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이 결혼, 애초에 뭐가 이상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진실로 이어질 첫걸음이 되었다. 병원 복도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의사들은 민재의 상태를 급성 약물 중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찰은 단순한 사고로 보고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했다. 상우는 의사의 말보다 경찰의 태도가 더 불안했다. 교실에서 미끄러졌다고요. 약물이 검출되는데도. 그의 질문에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양이 미미했습니다. 흔한 진통제 계열이에요. 그 말에 상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민재는 평소 약도 잘 안 먹는 사람이었다. 그의 머릿속엔 설명되지 않는 퍼즐이 하나씩 쌓여갔다. 지연은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러나 그 울음에는 절박함보다 어딘가 연기 같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민재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저 때문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히지 않았다. 상우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이미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 며칠 뒤 병원 간호사가 상훈에게 다가왔다. 조심스러운 얼굴이었다. 아버님 혹시 며느님이랑 보험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그 말에 상훈의 표정이 굳었다. 보험이요. 며느님이 병원비보다 보험금이 언제 나오는지 먼저 물으셨어요. 순간 그의 손이 떨렸다. 가슴이 서늘해졌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상훈은 그날 밤 아들의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비밀번호를 몰랐지만 몇 번 시도 끝에 열 수 있었다. 최근 통화 목록에는 낯선 번호들이 가득했다. 특히 김호의라는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됐다. 메시지를 열어본 순간 숨이 막혔다. 이번 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 사람한테 티내지 말아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의미는 너무 명확했다. 지연이 누군가와 은밀히 연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상대는 받지 않았다. 다음 날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이상하게도 전화벨이 한 번 울리고 바로 끊겼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퍼졌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그의 속삭임이 병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날 밤 병실 복도에 낯선 그림자가 나타났다. 흰 마스크를 쓴 남자가 CCTV 근처를 서성거렸다. 간호사가 다가가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병원 측은 기기 오류라 설명했지만 상우는 믿지 않았다. 그는 복도 끝에서 불 꺼진 화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누군가 숨기고 있다. 며칠 후 지연의 태도는 더욱 이상해졌다. 그녀는 병원비 계산서를 꼼꼼히 챙기며 숫자를 확인했다. 보험 처리되면 바로 정리할게요. 그녀의 말투는 냉정했고 그 안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상우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지연아, 내가 뭘 그렇게 걱정하니? 지연은 놀란 듯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기계음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다. 상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두 손을 움켜쥐었다. 민재야, 아버지가 꼭 밝혀낼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 며칠이 지나도 민재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다. 기계음만이 병실을 채웠고 상훈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누군가 이 일을 꾸몄다. 그게 누구든 끝까지 잡아낸다. 결심한 상우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예전 지인의 소개로 사설 조사관 박 형사를 불렀다. 박 형사는 중년의 거친 얼굴을 한 남자였다. 짧은 머리와 낡은 가죽 가방, 무표정한 눈빛 속에 오래된 냉정함이 있었다. 의심되는 인물 있습니까? 며느리 그리고
그쪽 집안입니다. 상훈의 말에 박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가 시작되자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박 형사는 지연의 과거를 추적했다. 그녀는 결혼 3년 전 다른 남성과 약혼했다가 갑자기 파혼했다. 파혼 사유는 금전 문제로 기록돼 있었지만 세부 내용은 삭제돼 있었다. 박 형사는 옛 약혼남의 이름을 추적해 민재의 회사 협력업체 명단에서 찾아냈다. 그의 이름은 김도현. 그리고 최근 통화 기록의 김호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상우는 그 이름을 듣자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 남자가 아직 지연이와 연락을... 네, 결혼 직전까지 자주 통화했더군요. 박 형사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날 밤 박 형사는 지연의 금융 기록을 확보했다. 결혼식 일주일 전 그녀의 계좌로 큰 돈이 입금된 내역이 있었다. 보낸 사람은 김도연이었다. 입금 메모엔 단 한 줄, 약속 지켜요. 상우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이 결혼은 거래였던 거야. 손끝이 떨려 컵을 쥐던 손에서 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박 형사는 침착하게 다음 단서를 내밀었다. 이건 더 중요합니다. 약물 구입 내역이에요. 그는 약품 판매업체의 영수증을 보여줬다. 거기엔 지연, 간호사 전용 의약품 구매라고 적혀 있었다. 상우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약, 보험, 그리고 전 약혼남.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낮게 말했다. 그녀는 내 아들을 이용한 거야. 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혹시 아드님 집을 다시 조사해 볼 수 있을까요? 상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엔 이미 결연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아들 집으로 향했다. 집안은 여전히 신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냉장고엔 반쯤 비어있는 약통이 있었다. 박 형사는 장갑을 끼고 그 약을 조심히 수거했다. 그는 향을 맡고 표정을 굳혔다. 이건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상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의 눈앞엔 아들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지연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의 손이 떨렸고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다. 며느리의 집요한 연극이 이제는 분명해졌다. 박 형사는 상훈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이 사건 생각보다 깊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상훈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내 아들의 일은 내가 끝을 봐야 합니다. 그는 결심한 사람의 얼굴로 박 형사를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덧붙였다. 진실이 드러나면 아무도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그날 밤 상우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민재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민재야, 조금만 버텨. 내 아버지가 진실을 끌어올릴 거다. 그의 눈가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분노이자 다짐이었다. 그 순간 병실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그리고 누군가 복도 끝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엔 불안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늦은 밤 상우는 다시 아들의 집을 찾았다. 박 형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은 싸늘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신혼의 향기가 남아 있어야 할 거실엔 차가운 공기만 맴돌았다. 탁자 위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고 벽에는 아직 신혼여행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 속의 미소가 잔혹하게 느껴졌다. 박 형사는 장갑을 끼고 주변을 살폈다. 그는 욕실 쪽으로 향하더니
배수구 근처를 손전등으로 비췄다. 여기 이상합니다. 그는 집게로 배수구 안쪽의 이물질을 꺼내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 속엔 흰색 가루가 묻은 찌꺼기가 있었다. 이건 약물 흔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형사의 말에 상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에 그날의 비타민이 스쳤다. 그녀가 웃으며 내밀던 알약 2알 그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그들은 지연의 간호사 사물함을 확인하기로 했다. 박 형사는 병원 내부의 협조를 얻어 야간에 잠시 접근했다. 사물함 안엔 작은 약병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TRIAGOLAM 수면 유도제였다. 게다가 병원 기록엔 그녀가 최근 이 약을 오진 환자 치료용으로 청구한 내역이 있었다. 상훈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다. 믿음은 분노로, 슬픔은 냉기로 바뀌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수거한 증거를 분석기관에 맡겼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민재의 혈액과 욕실에서 발견된 약물 성분이 완벽히 일치했다. 상우는 서류를 들고 손을 덜덜 떨었다. 지연, 너는 도대체 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망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상우는 병실 근처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누군가 그를 따라다니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복도 끝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다. 그가 뒤를 돌아봤을 때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었다. 잠시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조용히 뒤돌아 사라졌다. 이튿날 아침 상훈의 차 앞유리에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만 조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는 메모를 찢어버리고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유난히 회색이었다.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 저녁 박 형사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 몇 시간 뒤 경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박 형사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상우는 멍하니 전화를 쥔 채 서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병원으로 달려가던 차 안에서 상훈의 손은 핸들을 꼭 움켜쥐었다. 눈앞에는 아들의 얼굴과 지연의 웃음이 번갈아 스쳤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민재야, 내가 당한 일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복수도 아닌 정의의 집념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상우는 박 형사가 남긴 메모를 다시 꺼내 읽었다.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그 집, 이미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상우는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봤다.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다. 지연과 처가댁은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계획해온 사람들이었다. 그날 이후 상훈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그는 슬퍼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진실을 추적하는 사냥꾼의 눈이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의 의지는 더욱 또렷해졌다. 그리고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미소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곧 폭풍이 될 조용한 예고였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다. 상우는 잠 한숨 이루지 못한 채 병실 창가에 서 있었다. 민재의 산소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지만 그 리듬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엔 전날의 메모, 교통사고로 쓰러진 박 형사, 그리고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모든 퍼즐이 거의 맞춰졌지만 마지막 한 조각이 남은 듯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박 형사였다. 아니, 그의 조수였다. 박 형사님이 남긴 게 있습니다.
꼭 직접 보셔야 합니다. 상우는 숨을 죽이며 병원 밖으로 향했다. 밤하늘엔 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형사의 사무실이었다. 문 안에는 먼지 낀 책상 위에 봉투 하나와 USB가 놓여 있었다. 이게 마지막 단서입니다. 봉투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고 폴더 속 영상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 속에 익숙한 장면이 나타났다. 지연이었다. 그녀는 거실에서 음료 2잔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 잔에는 가루를 풀어넣고 천천히 저었다. 그리고 민재가 소파에 앉자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잔을 건넸다. 여보, 오늘은 일찍 자요? 민재가 한 모금 마신 직후 얼굴이 일그러졌다. 손으로 머리를 짚으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몇 분 후 문이 열리고 미옥이 들어왔다. 그녀는 놀라기는커녕 차분히 잔을 치우고 욕실로 향했다. 그 후 영상은 끊겼다. 상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떨렸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노트북을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살인미수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울음처럼 떨렸다. 지연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 이유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아들을 해친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이었다. 다음 날 상우는 경찰서를 찾았다. 영상을 제출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형사는 난색을 보였다. 증거가 영상 하나뿐이라 확실하긴 어렵습니다. 그 영상 속 인물이 며느리요. 내 아들의 아내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형사는 차분히 말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이미 그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절망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게 내뱉었다. 당신들이 못한다면 내가 하겠소. 그날 밤 상우는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형사의 인맥 중 한 명이었다. 기자는 처음엔 주저했지만 영상을 확인한 뒤 얼굴이 굳었다.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닙니다. 내일 뉴스로 내보내겠습니다. 상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두려움이 피어올랐지만 이미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병실로 돌아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내가 못 말한 진실 아버지가 세상에 대신 말해줄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첫머리에 그 영상이 공개됐다. 화면 속의 지연과 미옥 그리고 쓰러지는 민재의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었다.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고 여론은 들끓었다. 지연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미옥의 얼굴은 블러 처리된 채 전국에 퍼졌다. 상우는 병실 TV를 바라보며 손을 움켜쥐었다. 이제 모든 세상이 그 진실을 보게 된 것이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다. 창문 밖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상훈의 눈빛은 뜨거웠다.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진실을 넘어 정의로 나아가고 있었다. 뉴스가 나간 다음 날 도시 전체가 술렁였다. 텔레비전과 인터넷, SNS에는 신혼 3개월 만에 남편을 약물 중독시킨 간호사라는 제목이 넘쳐났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언론은 연일 사건을 다뤘다. 지연의 사진과 인터뷰 장면이 도배되듯 쏟아졌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아내가 아닌 악녀라는 단어와 함께 불리고 있었다. 상우는 병실 창가에 서서 조용히 TV를 바라봤다. 민재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고요했다.
하지만 그 기계음조차 이제는 희미한 희망처럼 들렸다. 그의 곁에서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왔고 경찰은 새로 수사를 시작했다.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상훈의 표정엔 감정이 없었다. 그의 마음속엔 오직 하나,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의지만 남아 있었다. 경찰은 미옥의 계좌를 추적했다. 그 결과 결혼 직후 거액의 보험금이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 돈은 김도연의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가 있었다. 한 가정의 파멸을 계획한 배우가 명확해진 것이다. 지연은 경찰에 소환되었고 취조실에 앉은 그녀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메마른 입술,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눈동자. 그녀는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전 엄마 말만 믿었어요. 그 한마디에 취조실 공기가 멎었다. 미옥은 그 시각 검은색 차 안에서 경찰에게 포위되고 있었다. 그녀는 끝까지 당당했다. 내 딸은 피해자야. 남자가 돈만 믿고 우리를 무시했잖아. 하지만 경찰은 냉정하게 수갑을 채웠다. 그녀가 애써 감추던 교만과 탐욕은 이제 아무 힘도 없었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억울함이 가득했다. 그러나 세상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상우는 그 소식을 듣고 병실 의자에 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이렇게까지 와버렸구나. 그는 슬픔보다 허무함을 느꼈다. 지연의 눈빛, 미옥의 계산된 미소, 그리고 쓰러진 아들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의 끝이었어. 그날 오후 지연은 조사실에서 돌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심리적 충격과 불면증, 그리고 우울증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다. 경찰은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고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속삭였다. 민재 씨는 살아있나요? 간호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이제야 진심이 섞인 눈물이었다. 같은 시각 상우는 병실로 돌아왔다. 민재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들아, 세상이 이제야 정의를 세우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했다. 그때 민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상우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다. 아버지, 짧고 희미한 한마디였지만 상우는 온몸이 굳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이 터졌다. 그래, 민재야, 내가 돌아왔구나. 병실 안에는 한동안 울음소리만 흘렀다. 창밖엔 눈발이 흩날렸고 그 빛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상우는 눈물을 닦고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너무도 따뜻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단 하나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살아난 생명과 진실이었다. 그날 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민재야,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내가 깨어난 이 순간이 이 세상 모든 거짓을 끝낼 것이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분노 대신 조용한 안도감이 스며 있었다. 폭풍 같은 진실의 싸움이 지나간 자리에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민재는 천천히 눈을 떴다. 긴 잠에서 깨어난 듯 머리가 무겁고 주변의 빛이 낯설었다. 기계음이 귓가에 익숙하지 않은 리듬으로 울렸고 코끝엔 소독약 냄새가 스며 있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 애썼다. 그때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상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재야, 정신이 드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웃음이 섞인 떨림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지쳐 보이지만 따뜻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아버지, 왜 제가 여기에 있죠? 그 질문에 상우는 잠시 말없이 그의 손을 감쌌다. 손끝의 온기가 너무 소중해서 차마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내가 조금 아팠단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는 억눌러온 눈물을 삼키며 웃어 보였다. 며칠이 지나고 민재는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의 의지는 강했다. 그러나 기억의 일부가 비어 있었다. 지연의 얼굴을 떠올리려 하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매번 미소 짓는 한 여인의 형체만 떠올렸다. 하지만 그 얼굴이 누구인지, 왜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부 기억이 손상됐습니다. 너무 억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상우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을 굳이 아들에게 짐처럼 얹을 이유가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민재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지연은 어디 있나요? 순간 상훈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번지며 그의 눈가를 가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멀리 떠났단다. 이제는 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민재는 잠시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엔 아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비쳤다. 며칠 후 지연은 교도소 병동에서 민재의 회복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창문 너머로 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얼굴에는 슬픔이 아닌 이상할 만큼의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그렇게 속삭였다. 그러나 그녀가 다시 눈을 뜨는 일은 없었다. 긴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그녀의 생은 조용히 끝났다. 며칠 뒤 법정에서 미옥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내 딸은 피해자야. 돈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야. 하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판결문을 읽었다. 한미옥, 사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리에서 무너졌다. 그녀의 오만함과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법정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상우는 그날 재판이 끝난 후 홀로 병원 옥상에 섰다. 밤하늘엔 별이 하나 둘 피어나고 있었다. 그는 담담히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지만 다시 시작해야겠지. 그의 눈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오직 지난 시간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낸 사람의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민재는 휠체어를 밀며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따뜻하게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상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엔 자부심과 슬픔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 이제는 내 삶을 살아라. 지난 일은 모두 바람처럼 흘러갔으니. 복도 끝 창문 사이로 봄 햇살이 쏟아졌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쳤다. 그 그림자 속엔 상처도 있었고 용서도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봄이 완전히 찾아온 어느 날 병실의 풍경은 사라지고 새 카페의 향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리바이브 카페 민재가 새롭게 연 작은 가게의 간판이었다. 하얀 벽과 나무 테이블,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그곳은 여전히 회복 중인 그의 삶을 닮아 있었다. 창가 자리엔 늘 같은 손님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 상훈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왔다. 말없이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 손끝에는 여전히 지난 세월의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엔 평화도 깃들어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아버지를 바라봤다. 둘은 눈빛만으로 대화했다. 이젠 정말 괜찮아요. 민재의 눈에는 예전보다 단단한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카페 벽 한편엔 짙은 회색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안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상우는 그 문구를 매일 읽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다. 아들을 되찾기 위해 버텼던 시간들, 그 모든 고통이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한쪽 창문을 통해 따스한 빛이 흘러들었다. 그 빛이 민재의 얼굴에 닿자 그의 표정이 더욱 부드러워졌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고요하게 그러나 깊게 퍼져나갔다. 그 향은 상훈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지연의 이름은 더 이상 입에 오르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 위로 새살이 돋고 있었다. 미옥의 죽음 소식은 신문 한 줄로 끝났고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다. 민재는 오후가 되면 카페 앞 화분에 물을 주곤 했다. 햇살 아래 흙 냄새가 따뜻하게 퍼졌다.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난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그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상우는 들리지 않게 미소를 지었다. 이젠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그의 마음속에 고요한 자부심이 차올랐다. 해질 무렵 카페 문을 닫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거리로 걸어 나왔다. 바람이 불어벗 꽃잎이 흩날렸다. 그 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상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재야, 우리 이제 과거는 두고 가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아버지. 이제는 미래로 갑시다. 멀리서 노을빛이 번졌다. 그 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한때 어둠 속에 묻혀있던 인생이 이제 따뜻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상우는 마지막으로 카페를 돌아봤다. 창문 위의 문구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가 붉은 노을에 물들고 있었다. 그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며 천천히 걸었다. 인생의 무게를 이겨낸 사람의 걸음, 그리고 진실 앞에서 당당히 선 아버지의 걸음이었다. 저 멀리 밤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 빛은 마치 모든 걸 지켜보는 듯 따뜻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겠지만 적어도 이 한 사람의 진실만큼은 끝내 지켜졌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세상은 잠시 고요하고 평화로웠다.